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쯤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반면 누군가는 기대와 설렘 대신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보육시설 등에서 지내다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해야만 하는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진정한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충남 자립지원 전담기관 함윤아 팀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자립지원 전담기관 팀장 함윤아입니다.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김민욱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 김민욱입니다. 자립준비청년 고용연계 사회적 기업인 브라더스 키퍼 김하나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김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엔 자립준비 청년들의 선배도 한 분 나와주셨습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신 김효섭 멘토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개비 서포터즈 김요셉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오늘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토론 주제가 자립준비 청년인데요. 이게 시청자들분께서는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립준비 청년이 일단 뭔지 어떤 개념인지 우리 멘토님께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전후로 퇴소를 하게 되는 청년들이고 이후에 홀로 살아가는 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만 18세 이상 그 전까지는 위탁가정이라든지 아동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에는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아, 네. 아동 양육 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상황에 뭐 학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방임의 상황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이제 위탁 가정에서 이 아동을 더욱더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하는 체계를 이제 퇴소를 한 청년들이고요. 보호 종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시설을 나오는 것 그리고 위탁 서비스, 위탁 가정에서 이제 위탁 서비스를 종료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얼마만큼의 준비가 됐느냐 이제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토론을 할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지역의 이제 현황이 궁금해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좀 얼마나 되고 그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단 충남부터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네, 충남 지역의 경우 올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충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은 4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전부터 사실은 18세 이후 연장의 개념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현장에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아동 18세 이후의 연장아동 수까지 보자면 더 많은 청년들이 저희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0명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대전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전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25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전 지역 자립준비 청년 현황입니다.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383명, 그리고 가정위탁의 경우 236명, 그리고 그룹홈의 경우 83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총 하면 한 600여 명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양육시설의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아이가 양육되는 아이들을 의미하고 그룹홈은 그보다 작은 소규모 시설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고 가정위탁은 혈연과 비혈연 가정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가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 혈연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혈연인 가정이 대부분 80% 정도 수치화되고 있고요. 뭐 대부분 조성 가정이나 아니면은 친인척 가정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니고 뭐 네.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아니면 뭐 이모, 삼촌, 고모 네. 뭐 이렇게 부모가 아닌 다른 혈연 관계 분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도 자립준비 청년의 이제 개념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 제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사각지대가 있었나 봐요. 이 자립준비 청년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립준비 청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최근에 이 개념이 좀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거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개정된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각지대로 계속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일부 해소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자립준비 청년 그 다양한 어떤 지원 사업에 있어서 내가 자립준비 청년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서 어떠한 그 정부 부처의 산하에 있는 기관의 출신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또 그 쉼터에서 좀 생활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 보육원 내가 차라리 보육원에 있었으면 더 나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관리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 제도가 다르고 지원 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됐었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 안에 그 아동양육 시설이 아닌 기관들 뭐 일부 쉼터라든지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거쳤던 친구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서 다양한 그 시설의 출신이더라도 자립준비 청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네. 일부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시간을 번 것인데요. 이 친구들이 15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이슈 먼저 매우 이른 조기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로 근데 그런 친구들도 그 전에는 이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친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었고 또 보호가 연장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만 18세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거죠. 그래서 만 24세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좀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그런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 만 15세 이상 아동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이제 그렇죠. 포함이 네, 된 네. 거고 만 18세 또 만 18세 이후더라도 자립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연장할 수 있게 네, 지금 보호가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한 있습니다. 5년, 5, 6년 정도 24세까지 네, 그러니까 네. 늘어난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원이 좀 더 확대된 건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요, 최근 이제 오늘 토론을 또 마련하게 된 또 계기가 최근 한 5년간 전국적으로 자립준비 청년 한 4천여 명 가운데 2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자립준비 청년의 한 46%가량이 이런 자살을 좀 생각해봤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좀 나타났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이런 바람개비 서포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오셨을 것 같은데 또 본인도 그러셨고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정서적 어려움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또 그들이 또 아는 거고 또 제가 그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에도 제가 곁에 있으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어렸을 때 어떤 부모로부터 이제 멀어짐으로써 거기서 오는 어떤 애착 관계가 조금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 성인이 돼서든 청소년기를 지나서도 뭔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서 뭔가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을 나아갈 때 있어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종종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하게 뭐 배달의 민족에서 뭐 음식을 시켰는데 이게 뭐 잘못 왔다에 대해서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넣어볼 수도 있는데 그 전화를 넣는 그 상황조차도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를 좀 대다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뭐 시설에 거주하든 어떤 위탁 가정에서 거주할 때 뭔가 서로가 좀 대화를 잘 오가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대화로 함으로써 협상을 함으로써 얻는 것들도 있어야 될 텐데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배려하게 되어야 되고 또 그 규율 안에서 또 지내야 되다 보니 어차피 말해도 안 돼라는 게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쭉 생활하다 보니 뭔가 성인이 돼서도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 말의 그 어떤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문제점을 좀 어려움을 좀 발견하셨군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또 많은 또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고 계시고 있잖아요. 좀 네.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나요?
일단 아이들이 일단은 친부모의 분리로 위탁 가정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대부분 혈연 관계 중심에서 지내고 있고 뭐 조부모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아이와 그 부모의 연령 갭이 또 크고 또 조부모의 뭐 예전에 살아왔던 양육 방식이라든지 뭐 의사소통 방법 이런 것들이 뭐 사춘기나 지금 뭐 아이들한테 소통되기보다는 조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조금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정서적 자립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팀장님께서 혹시 좀 사례로 보고 계신 경우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주 양육자의 부재나 양육자가 이제 자주 변경되는 이제 그런 환경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짜여진 이런 것들로 이제 생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 체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 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양육할 수 없다는 상태 자체가 피학대나 방임의 상황인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피학대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그게 가난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부터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청년기에도 심리 정서적인 이런 어려움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부모를 피해서 학대를 하는 부모를 피해서 이제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이제 원 부모가 원 가족이 아동 건강하게 양육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운영하시면서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실 텐데 친구들이 지금 겪는 공통적인 정서적 어려움 같은 거 확인하신 게 좀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요셉님의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됐었는데 이 친구들이 겪은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떠한 공통분모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딱 일원화시키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일반 일반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속에서 자란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들은 아까 소통의 어려움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역량들, 문제 해결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족함이 어디서 기인하냐 보면은 사실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뭐 수면 장애나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이렇게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그 정서적인 이슈까지 내밀하게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좀 더 배려라기보다는 그걸 이해하면서 같이 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측면으로 기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자립준비 청년들의 어떤 정서적 상태를 좀 이해하는 그런 토론을 좀 해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주거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떤 시설을 나와서 혼자 살아야 되면 주거 문제가 당연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팀장님 지금 어떻게 청년들은 주거 문제 지금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네, 저희 사후 관리 중인 전체적으로 대전 네. 지역에 있는 사후 네. 관리 중인 자립준비 청년 주거 현황을 좀 저희가 조사를 네, 해봤는데 네. 대상자는 총 469명으로 네. 파악되었고 보통 공공임대주택이 305명 그리고 66%를 차지해서 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반 전월세는 69명, 자립지원 시설 및 희망 디딤돌이 22명,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연장되는 사례는 1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가정위탁 아이들 현황도 좀 저희가 점검해봤는데요. 예. 위탁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아동 중에 주거 현황으로는 자가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29명이 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22명 그리고 일반 전월세 12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호 종결 시에는 대부분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LH 임대주택을 통해서 자립하고 있고 일부 청년 중에 장애나 독립이 어려운 대상일 경우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연장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립을 독립하는 친구들을 볼 때 주로 전세 임대주택과 전세 매입 임대주택 이 두 가지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이거나 보호 연장 중인 아동들이 주로 갈 수 있는 지원 대상이고요. 지역별로 한도액도 좀 많이 다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 9,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입주자는 100만 원 상담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연 1에서 2% 정도 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2세까지 이자가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고 사회를 초과하는 재계약에서는 무주택 소득과 자산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입 주택 네네. 또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자격 기준과 좀 동일하고요. 임대 보증금 100만 원 그리고 전세 시세 차익에서 한 40% 정도의 수준의 임대료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요건 충족도 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회 정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요의 공급이 충분하냐 이제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충분한가요? 네, 사실은 뭐 이제 국가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최근 들어서 주거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뭐 LH뿐만 아니라 뭐 GH, 뭐 SH, 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따로 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시거나 후원을 하셔서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시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러니까요. 학교 앞에 그리고 교통이 편한 곳에 있느냐 부분은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의 영역들을 다 이제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H 매입 임대주택이 본인 지역에 없는 경우 또 굉장히 오랜 또 대기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충분히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런 정보를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도 전국에서 이제 보호 종료의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LH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청년들에게 이 부동산 계약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단어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도 2년 뒤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다른 유형으로 이제 한다든지 할 때마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LH에서는 콜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년들이 느끼기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주거 정책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낯설어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이 있으면 다 알아야 선택을 하고 뭐 신청을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도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 좋은 정책이 있지만 무용지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쯤 18살, 19살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뭐 취업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립준비 청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멘토님? 자립준비 청년들 이 대학이라든지 취업의 지원에 대한 충분합니까? 이제 2016년도 기준 이제 자립준비 이제 보육원을 퇴소하고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5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3년도 기준 자료를 보니까 69%까지 오른 것을 보면 이제 많은 이제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혜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현 기준 어떠한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어떤 특별 전형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몇몇 그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제 그 특별 전형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한부모 가정, 또 농어촌 전형 이런 형태로 대학 진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2026 또 자료를 찾아보니 2026년도부터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자립 지원 대상자를 특별 전형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뭐 멘토님 사례가 꼭 아니더라도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이라든가 뭐 생활비 같은 게 사실 4년이면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충당을 어떻게 하는지가
저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좀 충당을 했고요. 그럼에도 다 채워지지 않는 국가장학금, 그 등록금에 대해서는 그 외부 민간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에 뭐 신청을 해서 이제 대상자가 되면 또 그런 걸로 많이 충당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취업 문제도 좀 궁금합니다. 대학 진학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뭐 69%가 올랐다고 하지만 나머지 30%는 취업이나 다른 선택을 하실 텐데 취업을 위한 지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다양한 민간 기관 또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취업을 취업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들을 많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보면 그 취업을 위한 교육에 내가 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계를 같이 유지해야 하니까 취업만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서 교육만 받을 수는 없다고 답한 자립준비 청년들이 한 64% 정도 제가 그렇게 통계를 봤어요. 그리고 아까 멘토님께서 많이 대학 진학률이 올랐다. 매우 고무적인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10%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대학 진학률 자체가. 그래서 많이 대학을 가게 되었고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장에서는 여전히 열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이 스펙이라는 게 경험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경험의 부분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부족한 경험을 20대가 돼서 그때부터 채우기에는 당장 생계를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한 그런 알바나 이런 일자리에 머무는 친구들이 많고 일단 5년까지는 그 자립수당이 나오니까 알바만 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데 25세가 딱 넘어가면 수당이 안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제도의 시행에서 벗어난 나이대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까지의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좀 일자리 찾기를 어려워하고 기회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는 있는데 청년들 지원율이 적어요. 그 얘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없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른바 스펙 쌓기라고 해가지고 네.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우도 많이 쌓고 하잖아요. 보통 요새 또 굉장히 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립 정착금이라든지 또 자립 지원금이라는 거 이제 거의 5년 정도 받게 되는데 이런 걸 받고 사회 첫 발을 내디뎠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뭐 경험이라든지 뭐 주변에서 코치해주고 그런 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사교에 휘말린다든지 어떤 사회화 교육, 그러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좀 알아야 될 그런 교육들, 뭐 금융교육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이런 갑작스럽게 네. 큰 돈을 받게 되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 뭐 써야 될지 그리고 운용을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또 운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년들에게는 좀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네. 각 전국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할 지급을 하는 걸 이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정착금을요? 네네. 네. 그래서 분할 지급을 할 때 꼭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금융교육이나 이제 이런 범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네.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관계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뭔가 해소하기 위함에 어떤 큰 비용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금융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년들 간에는 핸드폰 명의 도용 이런 범죄들도 사실은 굉장히 생활 속에 많이 좀 뿌리 깊이 좀 박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빨리 발견하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범죄인 건가요? 좀 설명. 핸드폰 명의 도용. 네, 핸드폰 명의 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분히 이 통신에 대한,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 이런 서명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자신의 정보를 쉽게 서명을 해주고 자신의 명의로 이제 핸드폰이 개통이 돼서 이 핸드폰이 이제 타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이 이 청년의 명의를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청년에게
청년에게 오는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핸드폰 명의 도용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매달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이런 금액들이 늘어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사기를 당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좀 금융교육 뭐 지원, 사회화 지원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재정 코칭과 피드백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 만 15세 이상 자립 준비하는 아동들 대상으로 예. 매년 자립지원 계획과 자립기술을 수립하고 있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부터요? 네,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보호 종료 아동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일시적으로 큰 지원금을 받게 되면 돈 관리가 기술이 부족한 아이들이 네.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보단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할지, 네. 어디에 쓸지부터. 네, 그거부터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현재 자립정착금은 대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건가요? 2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요. 종결이 되는 해에 1,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자립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료 이후에 500만 원이 또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수당은 50만 원씩 60개월간 매달, 예.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립 준비금이 모두 현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돈 관리 기술이 아이들이 많이 부족한데 네. 자립 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충동 소비가 커지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뭐 피싱이나 사기 이런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노출 핸드폰 명의도용 사기 같은. 네, 그런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 정착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카드로 지원하게 되면 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뭐 지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그린 카드 같은 걸로 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아이들이 뭐 도박이나 유흥 이런 쪽으로 자립 정착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과 관련 없는 항목을 조금 검토해서 자립 준비에 꼭 필요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네, 제도적으로 부분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도 이제 그 학생들, 청년들 많이들 이제 만나보시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좀 주로 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휴대폰 사기 또 이제 선배로 인해서 뭐 그 자립 정착금을 뭐 갈취한다는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주변에도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자립 교육을 통해서 또는 멘토링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줌에도 이제 몇몇 학생들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좀 큰 금액을 좀 한 번에 결제하는 좀 사례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함께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그린카드 같은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뭐 자립 지원금, 정착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대 60개월간 50만 원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미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어진 어떤 지원 가운데 또는 그 이외의 것 가운데 좀 바뀌어야 된다.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좀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주거나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주셨고 또 민간이나 기업에서도 저희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느냐, 어디에서 정책을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마련해둔 정책, 잘 마련해둔 서비스들을 청년들이 그곳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들이 이제 지금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실무자일 수도 있고 우리 요셉 씨 같은 이제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자립준비 청년 선배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옆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뭐 3주 전에 봤던 기사로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최근 들어 정신과나 어떤 심리 상담들을 받는 그 율이 굉장히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들어서 이제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했던 이런 정신적인 지원, 전문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고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의료적인 개입과 심리상담적인 개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심리 지원은 현재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동일하게 이제 8회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희 청년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실 8회 서비스로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심리상담이 회기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저희 청년들이 이걸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심리 지원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어떤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네네. 또 심리적 검사에 대한 좀 장기적이고 확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아까 자립전담 요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 사례가 있어요. 본인이 자립준비 청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니 했더니 전화가 갑자기 왔대요. 그래서 그 경기도 뭐 그 자기 지역의 춘천시의 자립전담 요원분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서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던 거예요, 그전에는? 네, 그전에 이제 가정위탁에서 조부모랑 함께 살았었고 그래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본인이 만 18세 이후에 이러한 어떤 보호 체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전화 한 통으로 좀 다른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저희가 계속 좀 얘기했던 것들, 뭐 전담 요원들의 수도 되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즘 전체적인 뭐 제도나 민간의 지원 이런 게 늘어나면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 지원하면은 충분한 거 아니야? 너무 돈이 많아서 문제야라고 오히려 과잉 지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드는 생각은 현장에서 만나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부족하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다른 취약계층들, 뭐 장애인분들이나 뭐 혹은 다른 영역의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법제도나 어떤 이런 것은 수십 년 해왔고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시작한 지 5, 6년밖에 네. 되지 않았고 담당하는 정부 뭐 기관들도 사실 부족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다고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쌓아가는 시기인 것 같고 초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지원이 시작된 이 시기에 아직도 모자란 그 경험과 기회를 채워주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한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들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 초기다. 그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팀장님께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보호 아동 중이거나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뭐 지금 현재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고 지원 받았던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재 자립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았고요. 그래요? 예전 과거에 비해서는 자립 지원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을 이야기 들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좀 많아서 어떻게 좀 관리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그러니까 지원금 관리하기 어려웠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LH에서 뭐 주거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주거지를 알아보면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네, 계약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립지원 전담 기간 담당자 분과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뭐 계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좀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하는 정책 같은 게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네네.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연 위탁 가정 중에 그 조손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양육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중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이나 양육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사례들을 대상으로 양육 코칭이나 시범 사업으로 좀 양육 코칭 시범 사업이 좀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좀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립 코칭 사업이 조금 개발돼서 자립 플래너가 자립 준비 청년과 1:1 매칭이 돼서 지속적인 코칭이나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좀 더 자립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 관리 5년 동안 좀 자립 전담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청년 비율이 좀 상당하다고 조금 연락이 안 되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전담기관 담당자분들도 보통 한 60에서 70 케이스 정도 사례를 맡고 있어가지고 질적인 관리나 현실화된 사례 관리가 수행되기 조금 어렵겠네요. 어려운 것 같아서 예, 너무 일이 많네요. 조금 인력적으로나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나 아니면은 경계선 이런 아이들도 조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계선. 네, 이런 아동들의 경우 보호 종료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이 보호 종결 후에 5년 동안 사후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24세까지가 아니라 더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이 친구들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효세 멘토께서는 충남 논산 출신이세요. 논산 출신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 지역에서 간호사로 또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본인도 스스로 이제 정착하기까지 자립을 성공하기까지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고 또 후배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텐데 현장에서 느끼는 좀 가장 이런 점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있다면 어떤 게 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앞서 이미 세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들에 다 공감이 되고요. 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자립준비 청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더 예방 단계에서 좀 더 저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 대상은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라 저는 원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 원 가정 물론 원 가정의 안에서 조금 피해를 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 아동 양육시설 이런 데서 와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원 가정에 회복을 해서 그 안에서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얻어가면서 그 자라난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는 요즘 보면 그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그 다양한 이유들로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느끼는 바가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그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또 일부는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그 예방 단계에서 좀 더 회복이 되는 그런 정책 대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원가정에서 이제 생활하지 못하고 대안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의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원가정 회복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예. 자립준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 이미 그런 서비스는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다면 어떤 곳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센터라든지 자립 지원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자립준비 청년이라면 각 지역 시 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는 보호 종료가 되는 시점, 그 이전부터 보호 종료가 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까지 자립 계획과 그리고 자립 이후의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전체 자립준비 청년을 모니터링하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이 청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적인 어려움, 다양한 욕구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실무자 1명과 청년 1명 1대1 로서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는 교육 지원이나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상담 지원 이런 다각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알아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이제 설치했던 시도 전국 시도 13개 지역에 이제 희망 디딤돌이라는 이제 주거를 이제 설치를 해두어서 혹시 LH나 다른 공공의 주택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청년들에게는 긴급 주거라든지 또 이제 주거 환경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정보온이라는 사이트 보시게 되면 자립정보? 네네, 자립정보온이라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네네. 하시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그리고 취업 공공기관 인턴십 등 이런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정보 온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발언 겸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나 기관 또 기업 취업 관련된 기관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사실 그 소개해 주신 게 거의 전부이긴 해서요. 제가 추가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제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안정적으로 일로서 정착하느냐가 저희의 이제 미션인 그런 일로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일을 어떻게 찾아가고 나의 어떤 진로를 찾아가고 또 찾아간 그 회사와 직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의 이제 직원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되게 좋은 사례가 경험이 너무 없고 스펙도 없고 하지만 너무 기회가 필요한 친구인 것 같아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전히 1년을 기다려줘도 좀 쉽게 성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데 다양한 기회들을 주고 경험을 줬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호혜적인 그런 직장 문화 혹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친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니까 성장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이 필요한 도움이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 내에서 전부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어찌 보면 통합으로 좀 이 친구의 그런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통합 뭔가 지원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도움을 받은 영역들이 그 지역에 있는 멘토분들이에요. 네. 어떤 지자체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멘토링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멘토들과 연계가 되니까 직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들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 멘토와 또 상의하고 멘토한테 도움을 받고 와서 직장에서 또 그걸 한번 해보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데는 다양한 어른들과 기관들의 어떤 통합적인 지원 안에서 한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구나. 어린 시절에 그걸 받지 못했지만 20대에 와서라도 그런 어떤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제대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통합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청년을 1년 이상 이렇게 끈기 있게 기다려준 우리 대표님도 훌륭한 멘토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다들 네. 다양하게 서비스 있는 것들을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요. 네. 저는 한 2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네, 거기 검색하시면 거기에 뭐 채용 정보라든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뭐 AI 모의 면접이나 네, 직업 심리 검사 같은 것들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대전 청년 내일 재단이라고 네네네. 네,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뭐 면접 정장 이런 대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인 뭐 연간 3회 정도 대여가 가능해서 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 청년 내일 재단.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대전 일자리 진흥센터, 대전 청년 내일 재단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도 마지막 말씀, 마지막 발언 겸해서 뭐 후배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정부에게 바라는 말씀 좋고요. 마지막 발언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멘토 선배분들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홍보를 좀 하자면 바람개비 서포터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그 이제 자립 그 똑같이 시설에서 거주했던 선배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서포터즈이고요. 활동하는 영역은 뭐 자립 교육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자조 모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조 모임은 그 서포터즈 원끼리 이렇게 놀기도 하고 하는데 단순 노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몰랐던 어떤 정보들을 얻음으로써 좀 활용하는 어떤 방향이 좀 그려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H에서도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지만 그 주거 형태를 어떻게 몇 년간 이용을 할지를 이미 선배분들은 다 경험을 해봤기 알고 때문에 계시겠죠. 그 후배분들한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어냈던 생생한 그런 조언이 후배들에게는 사실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께 나와주셔서 어려운 방송 이렇게 어려운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후배들에게는 또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힘든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별과 동정으로 대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인성이나 적응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질의 편견을 갖는 걸 겁니다. 성장 배경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못된 인식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번 방송을 토대로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 꿈이 꺾이고 좌절을 겪는 건 많은 청년들이 겪는 공통적인 일입니다. 다시 일어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